채화영이 자기 방 문을 여는 순간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걸 눈치챘는데요. 문제는 그 앞에 서 있는 게 다름 아닌 마설인, 아니 오장미였다는 겁니다. 오장미는 순간적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크림을 집어 손에 바르고 있었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아, 엄마. 핸드크림 빌리려고 들어왔는데 엄마 거 진짜 좋다?" 라고 태연하게 말했거든요. 채화영은 서랍을 한번 훑어보더니 겉으로는 설이나 "요즘 피부 건조하지. 엄마가 하나 사줄게라며 부드럽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나간 뒤 채화영은 바로 서랍을 확인했어요. USB는 사실 화장대가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뒀거든요. 화장대 서랍에는 빈 봉투만 넣어둔 일종의 함정이었는데 그 서랍이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서랍을 열었어. 엄마라고 부르는 어감의 미묘한 차이, 어제 귀 뒤의 점을 확인했을 때 살짝 긴장한 듯한 기색.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쌓이고 있었지만 채화영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강혁이 직접 귀 뒤 점을 확인하고 설인 맞다고 보고했으니까요. 자기 방에 돌아온 오장미는 문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화영이 눈치를 챈 거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USB를 못 찾은 게 뼈 아팠어요. 그 안에 오복길 아버지의 사고 영상이 있을 텐데 마대창 회장에게 전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요. 하지만 조급하면 안 됐습니다. 마설인으로 위장한 이 생활이 무너지면 복수고 뭐고 전부 물거품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채화영의 하루는 또다시 협박범의 문자로 시작됐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내일 12시. 채화영.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혼자 오는 게 좋을 거야. 허튼 짓 했다간 블랙박스 영상 확 풀어버릴 테니까. 채화영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강혁을 호출했어요. 드림그룹 대표실에서 이강혁에게 핸드폰 화면을 내밀며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 12시래. 누구길래 협박만 하고 다시 전화를 안 해?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강혁은 문자를 찬찬히 읽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혀놓겠습니다. 어떻게? 오태평한테 사람 붙여놓겠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강혁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오복길 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오복길의 아들 오태평, 그리고 오장미. 오태평 주변을 감시하면 협박범의 윤곽이 잡힐 겁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떠오른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장미 깨어났는지도 알아봐.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이강혁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요. 복도를 걸어가는 이강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채화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들어 못하겠다고 처음으로 거부했던 그 감정의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이 우리 둘 다 끝이야라고 했지만 이강혁은 알고 있었어요. 채화영에게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같은 시각 드림그룹 1층 로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준호가 서류를 들고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투숙객 가족이 캐리어를 카트에 높이 쌓아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 옆으로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던 직원이 방향을 틀면서 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캐리어가 기울어졌어요. 아이 쪽으로 쏟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뛰어들었어요. 마설인의 옷을 입고 마설인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한 건 오장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며 몸을 돌려 캐리어를 등으로 받았는데요. 아이는 무사했어요. 오장미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설인 실장의 평소 차갑고 사무적인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장면을 강준호가 보고 있었거든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웃음기 없는 시크함.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남의 일에 연관되는 것도 질색하는 그 강준호가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마 실장이 저런 면이 있었나?
강준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알고 있던 마서린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나무인의 싸가지 없던 그 마서린이 바닥에 앉아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무의식적으로 로비 쪽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변한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그 차가운 철벽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간 거였어요. 이강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장미의 병실 문을 열었는데요.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이불이 목까지 올라가 있고 심박수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했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마서린이었습니다. 진짜 마서린. 이강혁이 시킨 사람이 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마서린이요. 이강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채화영이 빼앗아 와서 30년간 양딸로 키운 아이를 자기가 다치게 한 거잖아요.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병실을 나오면서 이강혁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병실 출입 기록에 오태평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마지막 방문이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오태평이 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장미라고 알고 면회를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이 정보를 채화영에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채화영의 손에 모든 카드를 쥐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채화영에게는 오장미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 변함없습니다라고만 보고했어요. 오후에 강백호가 드림그룹 1층 카페에서 오장미를 만났습니다. 강백호는 마서린 실장을 만나러 온 거였지만 마주 앉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장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착각. 마서린 실장의 눈인데 장미의 눈이 보이는 그 감각. 강백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 실장님, 내가 채화영 뒤를 쫓아 증거를 빼앗아 볼게요. 오장미의 눈이 커졌어요. 백호 씨가요? 네. 이강혁이 블랙박스 위치까지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요. 오장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백호를 위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이강혁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복길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백호 씨 위험해요. 제발 혼자 움직이지는 마세요. 강백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미소. 약속할게요. 그리고 이상하게 실장님 곁에 있으면 장미 씨가 느껴져요. 설명할 수 없지만 오장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여기 있어, 백호야. 바로 내 앞에 내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삼켜야 했어요. 지금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날 저녁 채화영의 집 식사 자리. 오장미, 진홍주, 염산월, 양금순, 채화영이 함께 앉았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이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평범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지 않았어요. 채화영의 눈이 식사 내내 오장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 방 서랍이 열린 흔적, 귀 뒤의 점을 확인했을 때의 미묘한 긴장, 그리고 결혼건에 대한 거부. 채화영은 슬쩍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설인아,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는 엄마한테 뭐든 다 말했는데 요즘은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더라. 오장미가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엄마. 채화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설인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둘이 갔던 곳 기억나? 내가 엄마한테 여기 매년 오자고 했던 곳.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오장미의 젓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마서린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 오장미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던진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오장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아무 장소나 말하면 틀릴 수 있고 모른다고 하면 의심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양금순이 부엌에서 국을 들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대표님, 서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벌써 20몇 년 전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도 그때 서린이 도시락 뭐 싸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양금순이 웃으면서 오장미 앞에 국을 놓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오장미와 눈이 마주쳤어요. 양금순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오장미는 그 눈빛에 안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맞아요, 엄마. 나 그때 기억 잘 안 나. 어렸잖아. 엄마가 알려주면 맞다. 할 수는 있는데. 최화영은 오장미의 대답을 들으면서 눈을 좁혔지만 양금순의 말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려버린 탓에 더 추궁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최화영은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넘어갔지만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진홍주가 국을 떠먹으면서 이 상황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 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까부터 대표님이랑 사이가 이상하던데. 오장미가 태연하게 받아쳤어요. 숨기는 거? 없는데. 홍주, 너야말로 아까부터 눈치가 왜 그래? 진홍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 눈치가 왜?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진홍주의 머릿속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을 떠보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 마서린이 대답을 못했다는 것, 그리고 양금순이 타이밍 좋게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넘겼다는 것.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눈치까지 빠른 진홍주가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염산월도 밥을 먹으면서 딸과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어젯밤 우연히 들은 협박건 정보까지 합치면 이 집안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염산월은 조용히 밥을 삼키면서 생각했어요. 서두르지 마. 좀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카드를 잡아야 해. 식사가 끝나고 오장미가 자기 방으로 올라간 뒤 양금순이 설거지를 핑계로 슬쩍 오장미의 방에 들렀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미야, 아까 큰일 날 뻔했어. 대표님이 점점 노골적으로 떠보고 있어. 오장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안 끼어들었으면 진짜 대답 못할 뻔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는 나도 몰라. 서린이가 대표님이랑 둘이 간 건 나도 안 따라갔으니까. 하지만 다음에 또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 테니까 틈날 때마다 외워둬. 오장미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 집에서 자기 편은 양금순밖에 없었거든요. 30년간 마서린을 키운 사람이 이제는 마서린이 아닌 오장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금순 이모, 이모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양금순이 오장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대표님 성격도 알고 이 집 구석구석도 알아. 걱정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다음 날 운명의 1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협박범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드림그룹 뒤편 주차장. 12시. 혼자.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된 그곳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문자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별도로 멀리서 감시하라고만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강혁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처음으로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람이니까요. 강백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림그룹 로비에서 최화영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최화영이 평소보다 불안해 보인다는 것,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을 변호사의 훈련된 관찰력으로 포착했습니다. 11시 45분. 최화영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강백호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드림그룹 뒤편 주차장. 12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조된 기계음. 왔어? 내가 누구든 간에 금액을 말해. 돈? 최화영,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진실이야. 내가 30년간 숨겨온 진실. 최화영의 숨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금전 목적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복길 살인뿐 아니라 마서린을 빼앗아온 것, 마대창의 며느리로 입성한 과정, 어쩌면 마동석의 실종까지 알고 있었어요. 너, 대체 누구야? 한번 알아맞혀봐. 힌트를 줄게. 나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이걸 전부 들은 강백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드림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나온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최화영은 주차장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마동석. 설마 내가 살아있는 거야? 불의의 사고로 실종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화영은 자기가 관여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신을 확인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마대창 회장에게도 USB가 전달되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마대창은 봉투에 적힌 마 회장님께 드리는 진실이라는 문구를 보고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오장미가 때마침 서재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진실이라고만 적혀 있더라고. 오장미는 속이 철렁했어요. 회장님한테도 같은 USB가 갔다는 건 협박범이 최화영 하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흔들려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발신인도 없는 우편물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마대창은 손녀의 걱정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USB를 건넸어요. 오장미가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에 USB를 꽂았는데요. 최화영에게 간 USB에는 오복길 사고 영상만 있었는데 이 USB에는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동석 해외지사 사고 보고서 기밀. 오장미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버지. 최화영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증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파일을 열려는 순간 강백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 실장님, 방금 최화영이 협박범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30년짜리 비밀이에요. 백호 씨, 저도 방금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가진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진홍주는 카페에서 나오는 오장미와 강백호를 우연히 목격했어요. 마서린이 강백호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강백호를 바라보는 마서린의 눈에 담긴 감정. 진홍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서린이 강백호 변호사랑?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 강백호에게 관심이 있는 진홍주에게 이건 질투이자 동시에 기회였어요. 엄마 염산월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마서린이 강백호 변호사랑 뭔가 주고받았어. 이거 최화영 대표님 건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염산월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잘했다, 홍주야. 이번에야말로 최화영을 끝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 모녀가 끼어들면서 이미 복잡한 판이 한층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최화영의 집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협박범의 정체. 마대창에게 온 USB 속 마동석 관련 파일. 강백호의 도움. 양금순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최화영의 의심. 120회 중 63회. 아직 절반을 겨우 넘긴 이 싸움에서 오장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살아있는 거야? 그 협박범이 아빠인 거야? 최화영의 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와인 잔을 기울이며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동석. 설마 내가 살아있는 거야? 적과 아군이 같은 밤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진 누군가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너머의 어둠 속에서 다음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마동석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양금순이라는 내부 아군, 이강혁의 미세한 균열, 진홍주와 염산월의 야심, 강준호에게 생긴 작은 금, 그리고 강백호가 목격한 최화영과 협박범의 통화의 모든 실타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장미는 마서린에 가면 아래에서 오늘도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보고 싶었고 오빠 오태평이 보고 싶었고 강백호에게 나야 장미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됐습니다. 다만 내일이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만은 확실했어요. 강백호가 USB 속 마동석 해외지사 사고보 고서기밀 파일을 여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비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테니까요.